김일성이 첫째 친일파 숙청 얘기했죠. 근데 그 얘기가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에서 인정하고 북한을 따로 독립할 수가 없고 대한민국의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까지 이제 정치를 하는 주권을 가졌다. 그 이제 유엔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제 먼저 정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국제적으로 좀 이렇게 이롭질 못하죠. 유엔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는 얘기가 민구하니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더불어 건설한 나라이기 때문에 민족의 정통성이 없다. 우리는 친일파를 완전히 배제했기 때문에 민족의 정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지금도 이제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다 지나간 얘기고 누가 어떻게 인정하냐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게 맹구안이 이제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친일파 명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친일파니까 우리 북한에는 친일파가 없고 대한민국의 민족의 정통성이 없다. 이제 그건데 이제 나보고 얘기를 하라고 하면 그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얘기해도 괜찮은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의 인격을 손상시키거나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국가의 손해를 가져오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자꾸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건 아니다. 나는 좀 비판적이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내가 오래 살았는데 25살까지 일제시대에 살았는데 그때 우리 일제시대에 살 때는 애국자가 누구냐, 누가 애국자냐 이렇게 물으면 모든 분야에서 일본 사람보다 앞서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운동을 해도 앞서고 그림을 그려도 앞서고 그 이제 애국자입니다. 그러니까 손기정 선수가 이제 백림 마라톤에 가서 우승한 거 이렇게 우리가 자랑거리 삼는 게 민구안이 일제시대긴 일제시대지만은 일본의 손기정 선수 따라오는 선수가 하나도 없지 않았냐 말이죠. 그 이제 자랑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악계에서 그렇게 일본 사람보다 앞섰던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우리 애국가 작곡하고 이제 그런 분이 있는데 다 성실학교 우리 선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친일파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현충원에 잠들고 계신데 묘를 파오게 한다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친일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성들 가운데 무용, 춤추는 무용은 최승희 여사보다 앞설 리가 없었습니다. 그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최승희 여사는 남쪽으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최승희 여사가 또 대단한 또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익태 선생은 대한민국으로 왔다고 해서 친일파가 되고 최승희는 평양으로 갔다고 해서 자랑거리가 되고 그건 정치적인 판단 내리면 좀 모순이게 돼요. 근데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정치적으로 지난 얘기를 이어갈 필요는 없고
또 그 이제 일본하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는 민관이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고려대학을 창설한 분, 중앙중고등학교 민족주의학교 세운 분, 경성방식을 이제 처음 만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기계산업에 출발시킨 분, 그리고 동아일보를 설립한 분이 이제 인천 김성수 선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천 김성수 선생도 이제 친일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일파 명단 만든 사람들이 단 내가 잘 아는 역사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나보고 그래요. 인천 선생을 친일파를 넣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고민 많이 했다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고 해서 이제 글로 넣었다 이제 그래요. 그 내가 그분들 보고 그러죠. 친일파다 아니다 난 뭐 그건 나 생각 안 한다고. 그런데 일제시대에 그런 분이 우리 안에 국내에 없었으면 우리가 독립 못한다고. 다 그분들이 키워주고 일제시대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도 그분들이 키워줘서 우리가 독립을 했으니까 친일파다 안일파다 그것만 자꾸 따지지 말고 누가 나라를 건설했냐 하는 데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그래서 또 하나 내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학 그 음악 교수 가운데 작곡가 가운데 김성태 교수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100세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100세 축하회가 있었다고요. 이제 100세가 모여서 음악계 후배들이 모여서 축하회가 있는데 이게 축하 자체를 하고 있는데 신문 기자들이 이제 들어왔다고요. 취재하려고 신문 내려고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김통세 선생이 이제 축하를 받고 있다가 기자들이 오니까 뛰어나가더니 천마디가 민구하니 나 친일파에서 빠져서 그랬습니다. 그 기자들이 예 무슨 얘기세요? 그랬더니 나 친일파 명단에 들어가서 고민 많이 했는데 나 빼줘서 그래요. 어떻게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젊었을 때 일본 사람하고 항일운동 행보가 돼 있어서 그거 갖다 줬더니 빼줘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내가 이제 들으면 말이죠. 나도 이제 100세가 됐습니다만 들으면 말이죠. 친일파다 아니다 하는 거 가지고서 자기가 인격을 넌 이쪽이다 넌 이쪽이다 그 너무 가볍게 하는 것은 정치가로서 할 일은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우리 선배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본하고 항쟁했는데 무슨 서류가 나왔다고 해서 뭐 있다고 해서 질파되고 그건 좀 없애야지. 근데 요새 와서는 꼭 너무 좋은 일 아니다 이제 그런 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일파가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국토를 전부 국유화하니까 토지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있는 사람들이 이북에 살 수가 없거든요. 반동문자가 되니까 다 남쪽으로 왔습니다. 또 해사나 무슨 공장을 운영하던 기업가들이 북쪽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또 38선 넘어서 또 남쪽으로 왔습니다. 또 후에는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목사는 물론이고 장로님들도 다 이쪽으로 이제 왔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한 사람 있는 거 아니 우리 월남전에서 많이 노력해준 최명신 장군이라고 있죠. 그 최명신 장군은 만주에서 아마 군관학교 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김일성 장군 만나가지고 우리 앞으로 그 김일성 장군과 함께 군대 키워가지고서 국군을 키워가지고서 좋은 군대 만들자고 다 얘기했어요. 다 약속하고서 그 최병신 선생은 김일성 밑에 가서 이제 군대 만들기 약속하고서 용강 집에까지 왔거든요.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해 밤쪽에 만나더니 뭐라고 하니 빨리 도망가라고 말이죠. 도망가라고. 왜요? 그랬더니 빨갱이들이 와서 다 조사해 갔는데
우리 집안은 그 교회 집안이라고 해서 여기 발붙이고 못 살게 됐다고, 너도 잡힐지 모르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난 빨리 넘어간 거예요. 나 같은 사람들 조용히 이제 교육만 하고서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점점 이제 그 어려우니까요. 결국은 내가 여기 있다는 어떻게 되는가, 감옥에 가든가, 못 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들 가만 보면 대학 교육 받은 사람들이 공산당원 안에들 다 왔죠. 그 다음에 부자들이 다 왔죠. 기업가들이 다 왔죠. 또 크리스찬들이 다 왔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앞으로 북한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마운 것은 대한민국이 그때 빠져오는 사람을 다 품 안에 안아줬습니다. 공산국가에서, 공산사회에서 왔으니까 같이 일하자고 말이죠. 그래서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하고 대한민국에 있던 사람들이 합해서 대한민국을 건설하니까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빨리 성장한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 역사가들이 이제 이런 문제 취급 안 하니까 그렇지. 이제 얼마 지나게 되면 대한민국이 이상하다. 전쟁 이후에 저렇게 빨리 성장할 수가 없는데, 6.25 전쟁 겪고 났을 때 대한민국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성장했는가 말이죠. 북한의 지도자들과 남쪽의 지도자들이 합해가지고서 키우니까 빨리 키워졌습니다. 교육도 그렇습니다. 우리 경희대학교도 그때 온 사람 만들었죠. 한양대학도 그렇죠. 서울대학의 총장도 그분이 왔죠. 우리 백낙준 총장도 다 그 북쪽 분이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계 지금 또 북쪽에서 많이 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럼 북한에서는 어떻게 됐는가? 북한은 저렇게 공산국가가 되니까 남로당원, 공산당원들이 다 북쪽으로 갔습니다. 다 갔는데 북쪽에서는 이제 남쪽에서 간 공산당원들이 많이 가고 북쪽에는 함경도가 공산당원이 많았습니다. 그 공산당원들이 다 평양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서 가만 보니까 저거 대학 나오고 공부깨라 한 사람들이 이런 말 있지 도무지 실천력이 없고 그러니까 말이죠. 저 귀찮다 말이죠. 그래서 다 숙청했습니다. 다 숙청하니까 내 말 듣고 따라오는 행동파만 남았지. 김일성 장군 지지하는 파만 남았지. 뭐 이론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 파 가운데 하나가 이제 김두봉파인데요. 김두봉은 만주에 있으면서 이제 공산당을 이제 조직해가지고 있었어요. 그 김두봉이 한결학자거든요. 그 한결학자 밑에 이제 내 중고등학교 동창인 허갑이라고 하는 친구가 거기 갔다가 공산당원이 됐어요. 그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평양 공산당 평양시 선전부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실여민학교 2층에 사무실 가지고 이제 있다가 공부하고 대학 나온 사람이니까 자꾸 내쫓았어요. 그 마지막에 공산당 학교의 교수로 갔다가 마지막 아우지로 가게 되니까 자살하고 말았어요. 여기서 내가 못 살겠다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마 여러분 이런 것 밖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우리 경성제대가 있죠. 일제시대에 이제 한국에도 대학을 하나 세워줘야겠다. 그 이제 서울대기거든요. 경성제대거든요. 그 일제시대에 경성제대에 우리 한국 학생들이 입학하면 다 우수한 사람들이죠. 다 수재들이 갔거든요. 거기서 공산당원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그 서울대학 가운데 한국 사람 가운데 세 천재가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 보니까 서울대학 입학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일본 학생들하고 경제에서 다 1등만 해낸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누구하니 고려대학의 유진호 총장이에요. 그분은 제동 초등학교에서부터 경기 중고등학교에서 서울대까지 2등이네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천재한 사람이 누구하니 이강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산당에 때문에 북쪽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재가 나온 사람이 능구하니 박치우세예요. 근데 그 사람은 능구하니 내 중학교의 동창의 형이에요. 서울대학에서 아주 그 축구 선수도 하면서도 일본 학생 따라오지 못했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의 능구하니 서울에서 끝까지 일하다가 이제 북한으로 갔어요. 가면 자기는 갈 때에 내가 이만큼 대한민국에서 업적을 내고 일하고 왔으니까 일할 수 있을 줄 알고 갔는데 김일성이 뭐든 간에 당신네 같은 사람들은 이론만 가지고 있지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발치산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정적을 모르는데 아마 발치산에서 전사했을 거라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은 다 우리를 받아주었으니까 함께 자랐고요. 여기서 당원들을 거기 가서 다 숙청당하니까요. 그럼 북한이 어떻게 되는가? 쓸만한 사람은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3.1운동 때 민족의식이 생겼다 그랬죠? 공산주의 국가가 되니까 민족의식은 없이 하고요. 계급의식만 남았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또 정권 잡은 사람과 못 잡은 사람 사이에 그 상하관계가 되면서 민족의식이 없었어요. 그건 계급의식이니까요. 국제공산당이니까 뭐 그래요. 그리고 교육을 잘 시켰으면 되는데 교육을 안 시켜요. 교육을 왜 시키냐게 되면 자유로운 교육을 시키면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산당 교육만 시키니까 교육다운 교육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래야만 내가 다른 데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나면요 인문학이 없어요. 인문학이 없으면 사상이 없어요. 소설가도 못 나오고요, 역사학자도 제대로 못 나오고요, 철학자도 못 나오고요, 예술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양에는 화가는 전부 김일성 초상화 그런 사람밖에 없고요, 나라에서 시키는 것만치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중공이 공산국가거든요. 중공이 공산국가인데 평양보다야 많이 높죠. 그러니까 북한보다는 많이 높은데도 내가 이제 중국에 자주 이제 몇 번 가보면요, 중국에 유명한 대학이 4개가 있어요. 북경에 2개가 있고 상해에 있고 항저우인데요. 내가 교수니까 이제 그 대학 주변에 가거든요. 가서 대학 주변에 가면 서점들이 있거든요. 책방. 이 대학생들이 무슨 책을 읽나 그래서 가서 서점에 가서 이렇게 쭉 찾아보면 읽을 책이 하나도 없어요. 인문학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좋은 나라로 살았다가 공산국가 되고 나니까 그만 사상이 뚝 떨어졌죠. 지금 중국이 그렇게 됐어요. 독일의 한 대학원 학생이 중국말 다 공부해가지고 한문 공부 다 공부해가지고 북경대학에 중국 사상 연구하기 위해서 유학을 왔어요. 독일에서 장학금 온 유학을 왔는데요. 왔 때가 바로 불행하게도 모택동 때예요. 그러니까 오니까 인문학이 없으니까요. 전부 막스주의, 모택동으로 그만 공부하거든요. 그 독일 대학원 학생이 연구하니 이거 여기 와 있다가 내가 독일서 공부한 만큼도 못 배우겠다고 말이죠. 그 누가 대만 가면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 대만으로 가다가 서울에 들렀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아들 관계 때문에 만나서 이제 날 만났어요. 날 만나서 나보고 대만 가면 중국 공부할 수 있냐고 그래요. 가면 된다고 말이죠. 대만은 인문학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공부하면 된다고. 그리고 내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까 내가 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지금 중국학이 세계에서 제일 앞선 건 일본이라고. 중국학인데 학문적으로 제일 앞선 건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대만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이 떨어졌어요. 이 다음엔 달라질지 모르죠. 지금 그 공산주의 국가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외국에 많이 나가다니는 기회가 없으니까 또 이제 우리 대학에 대한 소식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데요. 내 아들이 이제 독일서 이제 서양 고대 철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면 서양 고대 철학을 공부하려고 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서양 고대 철학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리스로 가는 학생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 가는가? 독일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영국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은 그리스에서 만든 건데 그 나라의 인문학이 끊어지고 마니까 독일 가고 말이죠. 영국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사상이 자유롭지를 못하는 게 인문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제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민구안이 자꾸 대한민국을 이제 휴대폰으로 받아들이고 뭐라고 해서요. 한국 닮아가려고 젊은 애들이 그러거든요. 그 지금 북한에서는 이제 젊은 애들이 휴대폰으로 한국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다 재패가 해요. 근데 그거 막으려도 막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바뀌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좀 웃기는 얘기 하나 하고 좀 답답한 얘기 하나 하고 한 가지만 좀 소개하죠. 내가 이제 2년 동안 북한에 있다가 이제 왔어요. 온 다음에 이제 내 고향에서 있었던 얘기를 내 동생들이 이제 거기 있다가 이제 6.25 전쟁 때 왔으니까요. 얘기를 하는데 한 번 이제 거기는 저녁마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 말하면 동민들 모아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거든요. 다 교육을 시키는데요. 한 번 교육시키는데 내 동생이 이제 거기에 이제 간 거예요. 가는데요. 공산당원이 이제 나와서 사회를 하면서 또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누구나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건 저녁에는 집에 있지 못해. 나오라 하면 나가야 되거든요. 교육받으러 가야 하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6.25 전쟁 때 와서 여기 오셨는데요. 나보고 그래요. 여기는 교육받으러 안 가도 괜찮냐.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없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럼 편안하다. 우리 그거 가느라고. 그런데 할머니 이제 그런 교육하는데 그 공산당원이 이제 다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여러분 김일성 고향이기도 하고 얼마나 살기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말이죠.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지 좀 말씀들 해보세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아무 말대로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민위원장이라고 해요. 위원장님 좀 말씀하세요. 그랬거든요. 이 위원장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과는 김일순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할아버지네 집 옆에서 이제 무슨 생활 비슷하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니까 쫓겨나고요. 그 집 가서 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 큰 집에 가서 살기 싫다고 말이죠. 사랑방에서 사는 사람이 이제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얼마나 김일성 장군 살던 게 살기 좋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위원장님 좀 말씀해 보세요. 일제시대하고 비교하니까 얼마나 살기 좋으세요. 그랬다고요. 이 김일성에서 아주 순수하거든요. 교육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뭔가 아니 그야 일제시대가 낫죠. 그래도 일제시대가 지금보다 낫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와 하고 다 웃었어요. 그래도 뭐 좋은 거 있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한 가지 좋은 거 있죠. 뭐 좋냐 그랬더니 저 운마을에 유가족 학교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혁명가의 자녀들만 교육시켜서 이제 김일성 대학으로 보내는 이제 거기서 이제 지주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김일성 대학에 못 가요. 못 가고 이제 그 혁명가의 아들 딸들이 이제 유가족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김일성 대학, 김책공과대학 가거든요. 그 이제 그 유가족 학교가 생겼어요. 그 밑에 뭐 생겼는가 하니 이제 만정대 가까운데 그러니까 군관학교, 사관학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한 말이 뭔가 하니 옛날에는 농사 지려고 하면 비료가 모자라서 평양까지 리아카 끌고 가서 이제 뷰를 가지고 뭐 똥을 퍼왔다 그러죠. 똥을 퍼왔는데 이제 평양까지 안 가고 사관학교 가서 가져오면 되니까 그 하나는 좋아요. 그랬다고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아까 내가 그런 얘기 했죠. 종교를 없이 하는 것이 공산주의 국가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공산주의 국가는 종교가 있으면 안 돼요. 다 없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 없이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있다가 김철은 목사라고
조만식 장로님이 평양에서 이제 오래 전통 있는 산적교회 갔는데 후에 이제 그 교회 목사로 가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반대한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연맹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공산주의에 반대했거든요. 그 교회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조만식 장로나 유장로님이, 그 유장로님의 아드님은 서울대 총장을 여기서 와서 지나고 그랬죠. 그 유장로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공산주의를 반대하게 되면 언제 어디에서 희생당할지 모르니까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 보고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은 절대로 집 밖에 나갈 때는, 교회하고 집 밖에 나갈 때는 함께 가지 혼자만 있지 말라고. 혼자 나갔다가 없어지게 되면 누구도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꼭 같이 다니라고. 그 전도부인 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 어디 나갈 때는 절대 혼자 나가지 못하게 꼭 같이 가라고 말이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김철훈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도 그렇고요, 또 교회도 그랬고 혼자는 나가시지 말라고 그래 안 나가댔는데, 한 번이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누가 옆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어느 상가집에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 가서 그 친구 만나가지고 같이 가면 되니까 말이죠. 가족 보고 연락 안 하고서 혼자 나갔어요. 근데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다리던 사람이 기다리다 하니까 목사님 사택으로 왔어요. 와서 목사님 왜 안 오시냐고 그랬더니 갔는데요 그랬습니다. 나 기다리는데 안 왔다고. 그래 그 상가집에 연락했더니 여기도 안 왔다고 말이죠.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죠. 그 알아보니까 그 빈 고고 그 가는 동안에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뭐 살아계신지 세상 때는 또 몰라요. 근데 거기서는 맹구하니 그런 건 이제 당에서 해요. 당에서 처리하게 되면 우리 지금 말하면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당에서 했습니다 하면 근데 그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이 오래 사셨어요. 106세까지 사셨어요. 여기 오셨거든요. 근데 내가 몇 달 전에 그 따님을 만났어요. 그 만나서 그 얘기를 다 듣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소식 없냐고 했더니 소식 없다고 말이죠. 저는 모른다고 말이죠. 물론 세상 떠난 건 사실이구만.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없이 하는데도 이제 그렇게 없이 하니까요. 우리하고는 이제 제도가 이제 달라요. 그리고 그 북한 얘기 뭐 내가 많이 하는 것보다도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황장엽 씨라고 있죠. 황장엽 씨는 누군가 하니 김일성 때부터 그 아들 때까지 북한의 이제 공산주의 사상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 대학의 교수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쓴 책, 또 그분이 쓴 사상, 그거 가지고 유일사상, 주체사상, 그걸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상계의 어른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김정일이 위치에요. 지금 김정은의 아버지 위치에 가게 되면 아주 높은 수준이고요. 김일성은 또 사상적으로 이제 그분을 지지했고요. 지금은 뭐 그걸로 사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그 우리나라에 온 걸 얼마 동안은 숨겨둬서 몰라요. 근데 나도 모르고 있죠. 물론 국정원에서 하는 게 나도 모르고 있는데 한 번 기관에서 국정원이었겠죠. 국정원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북한에서 우리가 상상 못했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선생님 좀 만나보시겠냐고 그래요. 내가 전화를 받고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정치 문제인데 내가 북한에서 온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좀 만나볼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지만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고 가서 만나고 싶지 않고 만나보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실래요? 하더니 알겠습니다. 그럼 연락이 없어요. 나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20일쯤 있더니 발표가 나는데 황장엽 씨가 여기 와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큰일 돌출했죠.
그 사람이 여기 오리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건명관이 북한에서 최고의 인격과 이제 그 전조 공부하는 이제 스승이 왔으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왔구나 말이죠. 황장엽 씨가 왔구나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발표하고서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얼마 후에 누가 나보고 황장엽 씨가 김생일 좀 만나고 싶어 하는데 좀 만나 보러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닿냐고 그랬더니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만나서 요새는 이제 비밀리 몇 사람씩 만나는데 김생일 만나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런다고 말이죠.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한 두세 번, 몇 번 만났어요. 둘이 만나기도 하고 만났는데요. 근데 내가 그 황장엽 씨한테서 아주 무거운 그 책임감 같은 거, 이제, 그걸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고 한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얘기는 뭔가 나보고 물어봐요. 김생 언제 월남하셨냐고 그래요. 그래서 해방되고 2년 후에 1947년 초가을 늦여름에 왔다고 7월에 8월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랬었군요. 하더니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김생님 선견 지명이 있어서 그때 오셨는데 전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 거기에 그냥 남았는데 그때 나도 그래서 하는 건데 그때부터 내 인생은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못 살고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인생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맹관이 당신 자기도 이제 자유로운 세계에 왔으면 이렇게는 안 살았겠는데 북한에서야 뭐 또박또 이거 해도 내 인생을 못 살았다고 말이죠. 아주 거의 개인적으로 뭐 없이 날 부러워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나보고 하는 얘기가 민구하니 내가 38선 넘어올 때 무척 힘들었다고 그래서 가까우니까 내가 뭐라 했는 거 아니 사실 내가 38선 넘어오다가 해저를 넘어오다가 잡혀갔다고 잡혀갔는데 조사를 받으려고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는데 날 조사하던 계장이 옆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 전화기가 따랑따랑 울리니까 그 계장이 누구 보고 누구 전화 받을 사람 없어 그래요. 그래서 없으니까 내가 받아야겠다 하더니 날 조사하다가 받아요. 받는데 옛날 전화인데요. 그 이상하게 저쪽에서 오는 전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려요. 짜랑짜랑 들려요. 그 나는 조사받다가 이렇게 전화를 끼고 듣는데 저쪽에서 오는 얘기하면 뭐하니 올곡에 올라마다가 잡힌 놈들 많이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오늘 많다고 8.15 가져와서 그런지 많다고 말이죠. 8.15 넘어서 그래 많다고 말이죠. 그게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뭐 다들 조사받고 이제 잡아놓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는 거 아니 지금 평양에서 지령이 왔는데 이제부터 잡히는 놈들은 그냥 다 북쪽으로 돌려보내라고 지령이 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 북쪽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이죠. 나는 그걸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겠구나 말이죠. 그 계장에 전화 받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오더니 마주 앉아요. 마주 앉아서 나보고 뭐 조사하던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쓰려고 하다가 전화 받은 생각이 나거든요. 나니까 나보고 뭐라고 하니 어디 가신다고요? 그래요. 그 내가 거짓말 한 건데요. 저 장현 간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장현 가시죠? 그랬다고. 그 내 아내도 같이 어린애 업고 와서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가는 거죠. 그래서 가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승급분들이 누구 하나 불러요. 불러더니 이분이 저희 장현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데리고 버스 정거장까지 가서 장현 가는 표 사고 타는 거 보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나를 이제 데리고 밖에 이제 나 조사받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내 아내하고 데리고서 이제 버스 정거장까지 갔어요. 가더니 이제 표 사는 거 보고서 떠나는 거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나 꼭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랬더니 꼭 가셔야 합니다. 그래요. 꼭 간다고 말이죠. 그 사람 보내고 이제 안내문 받아가지고서 이제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38선 넘을 때 내가 5분만 일찍 집회 가서도 못 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면 이제 평양까지 또 끌려가 이제 했겠죠. 그러니까 황장엽 씨가 여기 왔다 하는 건 이건 누구도 못해요. 이건 완전히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90%는 목숨 걸고 오지가 오는 거거든요. 그 내가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뭐라 했는 거 아니, 오시는 길이, 대한민국에 오시는 길이 대단히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잘 오셨다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보고 하는 말이 뭔고 아니, 김 선생님, 우리 북한에 지금 가보세요. 가보면요, 인간이 살 곳이 아닙니다. 북한 동포가 지금 전부 잘못된 생각 가지고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자유가 없고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뭐고 하니, 북한의 어린애들이 지금 전부 영양 부족입니다. 먹을 걸 못 먹고 저렇게 자라놓으면 걔들이 20, 30대 되면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숨 걸고 왜 왔냐면, 뭐 다른 나라가 다 도와준다 하는 건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에 와서 버림받은 북한 동포들을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든 좀 이렇게 우리 버림받은 동포들을 좀 이렇게 구출하는 데 도와달라고, 그것 때문에 왔다고 말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까지만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요청하게 되면 그 호응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호응은 잘 모르겠다 그게. 그 사람들은, 그분 생각하는 거 아니,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불쌍하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만 편하게 살려고 하지 북한 동포들을 그렇게 내둘 수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 나 지금도 이제 생각하는 게 있는 거 아니, 그래, 우리 정부도 그렇고 북한에서 탈출한 나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에서 그만큼 교육받은 국민이 없는데 다 저렇게 버림받고 있는데 저분들을 위해서 뭐 해주는가 말이죠. 뭐 해주는가. 더 걱정스러운 건 뭐고 하니, 통일된다고 하는 것은 북한 동포하고 대한민국 동포가 통일하는 거지 정부가 통일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마음속으로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저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빨리 좀 이제 구출받아야겠는데,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고 하니, 그분이 그 목숨을 걸고 가족 다 버림받는 거 알고 말이죠. 가족 다 희생당하는 거 알고서 왜 왔는가? 북한 동포를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좀 이렇게 북한 동포를 살릴 수 없겠는가? 그 희망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건 나는 이제 뭐 여다음 시간에 우리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자라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북한 동포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살아도요, 그래야 김일성 장군이 우리 북한에서 정권 잡은 다음에 제일 처음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치를 맡아서 잘해서 평양에서 이제 이밥이라고 하는 게, 이밥이 쌀밥은 이밥이라고 하는데요, 이밥에 고기 국 먹게 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 사람 뭐 사막하게 말이죠. 우리 북한 사람들 다 쌀밥에 고기 국 먹게 해주는 게 내 목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 먹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지금 거의 없거든요. 하고 지금 북한이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뭔고 하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기네보다 잘 살고 있다 하는 소식이 들어가면 북한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거 제일 지금 걱정하고 있고요.
하고 이제 유엔에서 이제 걱정하다 민관이 저거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돈 갖다 주고 가지고 전부 핵무기 만들었는데 하고 북한은 이제 그 해방될 때예요. 북한이 제일 잘 살았어요. 그 다음 우리 대한민국이고요. 중국은 더 떨어져 있었거든요. 북한, 우리 중국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북한이 잘 살았냐면 우리 한반도 정책을 일본 사람들 쓸 때에 남쪽은 농업국가를 만들고요. 북쪽은 산업국가 만들고요. 북한은 지하자원이 많아요. 지하자원이 많으니까 산업국가 발전시설 다 거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떨어지고 거기 높았는데 이전에 거꾸로 돼가지고서 말이죠. 북한이 암만 자기 힘으로 노력하려고 해도 그게 이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건 좀 큰 문제입니다만은 소련이죠. 소련이 저렇게 큰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다가 왜 무너졌는가? 그 무너뜨리는데 제일 공로자가 누구인가? 그런데 이젠 다 몇십 년 됐으니까 역사학자들이 두 공로자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고 또 한 사람은 로마 요한 13세 교황이란 말이야. 그럼 레이건 대통령이 쓴 건 뭐냐? 공산국가의 소련을 고립시켜라. 무역도 하지 말고 경제도 하지 말고 우리끼리 좋은 나라 만든다고 하니까 고립시켜라 말이야. 고립시키고 나니까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종교 폴란드 사람이니까 요한 전세가 말이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지금 유엔에서 민관이 북한은 경제적으로 고립시키자. 그러면 핵무기 포기하고 이제 자유로운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중국하고 관계도 있고 북한과 관계도 있는데 하나 확실한 건 민관이 중국 공산국가가 21세기 끝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더 못 갑니다. 그건 공산국가는요 그 아래 모순이 있기 때문에 더 못 갑니다. 소련도 더 못 갔고요. 북한은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거든요. 그래서 안 됐지만은 경제적으로 봉쇄해서 빨리 정권이 바뀌어서 북한 동포들도 좀 우리와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잠재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게 민관이 북한 젊은 애들이 20대 애들은 이제는 자꾸 자유로워지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는요 잘 경제가 올라가서 배부르게 돼도 자유를 찾게 되고요. 내려가서 배고프게 돼도 군대가 배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자유를 찾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 아프지만은 좀 더 긴 세월이 가기 전에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개방되고 통일되는 때가 와야겠다 하는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는가? 우리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무서운 전쟁을 이렇게 겪고 나서도요 나 자신쯤가만 생각해 보면요 내가 그 전쟁 때 피난 다니던 생각해 보면요 이게 언제 희망이 있는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 몰랐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울 다녀보면요 영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 불란 사람들이 와보고 깜짝 놀래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냐고 말이죠. 이렇게 잘 사냐고 말이죠. 하고 이제 난 좀 많이 여행하잖아요. 잘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대도시하고 농촌하고 차별이 없어요. 스위스 같은 데 가게 되면요. 농촌하고 뭐 이제 도시하고 차별이 꼭 없어요. 근데 중국 같은 데는 잘 사는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 같은데요. 북경 주변에 가거나 상해 도심지에 가도요. 아직도 빈민촌이 있어요. 그 가보면 야 저렇게 큰 빌딩들이 있는데 상해 가보면 그렇게 큰 빌딩인데 또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요. 근데 우리도요 몇십 년 전에는요 봉천동 있죠 저게 서울남도 그 빈민촌이었어요.
거기 빚는 처음들은 그러니까 다 성남시로 이사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 성남시에 가보게 되면요, 더 잘 살아요, 우리보다도. 그러니까 서울 대도시 주변에 가면요, 빚는 촌이 없어요. 이건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 가서 못 보는 거지,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뭐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경제는 세계 수준에 올라왔고요. 이제 교육만 좀 더 이제 잘 발달하면 되겠고요. 정치만 좀 더 잘해주게 되면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4년 지나고 1년 남았는데요.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제 어떻게 되면 좋겠냐 하는 게 이제 우리 문제죠. 우리 문제인데, 뭐 정치다 뭐다 다 떠나서 그래도 대한민국은 요 몇 가지는 꼭 해야겠다. 요건 달라져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건 애국 사람도 그렇게 지적하고 우리도 그렇게 지적해보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오늘 얘기 못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있게 되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는 이제 끝났고 법치사회가 지금 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다시 권력사회로 내려가지 말고 질서사회로 올라가는 목적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건 세계 여행을 해보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법관이 많이 있어요. 사법관, 뭐 판검사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권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판검사들이 다 우수한 사람들인데요. 공부 열심히 해서 사법고사 합격되게 되면 인관돼가지고 공무원으로 사니까요, 애국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우수한 법관들이 국세 감각이 없어요. 하고 운동권 학생들이 커서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또 국세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국세적으로 쭉 보게 되면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사회가 돼야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겠느냐 하는 걸 지금 찾고 있죠. 찾고 있는데, 캐나다나 스위스 같은 데 여행을 해보게 되면, 이런 나라가 돼야겠다. 또 이렇게 될 수 있다. 그걸 보고 돼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질서국가로 올라가서 선진국가가 될 수 있는가. 적어도 내 생각에는 잘 되면 한 30년, 늦어도 한 50년 후에는 잘 가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일본과 더불어 가장 질서사회를 만들게 되지 않나. 또 과거를 보게 되면 가능하고요. 그런 책임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또 북한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세계 속에서 좀 부러워할 수 있는 거. 얼마 전에 어디 저희 유럽 사람들이 한 두세 사람 서울에 왔었어요. 와서 이제 나는 독일에 가서 공부한 편이 아니고 이제 미국 먼저 많이 다니고 구라판 여행하는데, 내 아들이 이제 독일에서 다녔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만나게 돼. 근데 내 아들도 나보고 민구하니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고선 다 놀란다고 말이죠. 이렇게 좋아졌냐고 말이죠. 하고 6.25 전쟁 때 한국에 왔던 사람들이 이제 노인들이 돼가지고 오잖아요. 와서 깜짝 놀라는 게 민구하니, 야, 그때 황무지였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구나 말이죠.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밖에 없는 나라가 됐구나. 다 지금 부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어디서 어떻게 찾는가. 이거 다 우리 문제니까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주어지게 되면 그 문제를 좀 한꺼번에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은 4.1운동에서 해방까지, 해방에서 올라와서 북한까지만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고맙습니다.